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집값도 이제 막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값도 막 떨어지고 있고 지방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지방도 이제 막 꺾여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경제 정책, 경제 대책 또는 정치권이 경제 민주화 또는 경제 정의 무슨 복지 강화, 선택적 복지가 됐든 보편적 복지가 됐든 이런 막 대책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책들을 쏟아내면 좋아지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경제 정책이다 무슨 경제 대책이다라고 이렇게 막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아지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무슨 경제 정책이다 대책이다 막 쏟아서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쏟아낸 경제 정책이나 경제 대책은 뭐였냐 이거죠.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무슨 경제 위기네, 어렵네, 힘드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지는 몰라도 그런 경제 정책이다 대책이다 쏟아낸 것들이 효과가 없었든지 아니면은 효과가 없는 걸 넘어서서 걔가 더 문제를 일으켰든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경제 정책이다 대책이다 쏟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파산을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막 쏟아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좀 의문점이나 궁금함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과연 정부 정책이라는 거 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뭔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뭐죠? 정부 대책, 정부 정책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안 좋아지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효과가 없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그 베니핏보다 효과보다 부작용, 비용이 더 커버리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더 못하죠.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진보,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쪽 시장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도 정부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복지이고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걸 해서 얻는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조차도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로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제일로 득보는 사람은? 정치인이죠. 이제 입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지요. 제일로 이렇게 정책이나 대책을 막 쏟아내면 국민들 눈에 비춰지기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엄청나게 막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그래서 훈장들은 다 받잖아요. 훈장 받잖아요, 다.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책이나 대책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더 못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해야 되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실업자가 되죠. 그렇죠? 정책이나 대책을 안 하게 되면 실업자가 된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뭘 할까요? 본능적으로 뭘 할까요? 저게 효과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정부라는 것은 곧 작은 정치를 말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그 이념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에요. 무슨 신자유주의 뭐 그런 이념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한국 경제하고 지금 일반 국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이나 대책하고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작은 정부라는 말이 그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시사가 하는 바가 큽니까? 정말로 작은 정부라는 건 정말로 그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나 비용보다도 효과가 월등히 더 많은 정도의 정책이나 대책만을 필요 최소한도의 정책이나 대책만을 하는 걸 말하죠. 정부와 정치는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밥그릇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 뭐 하죠? 막 질러요. 예산 질러요. 왜 지르죠? 자, 그 지역구 가서 해야 선심성 막 예산 무슨 다리 짓고 도로 놓고 뭐 한다고 해야 자기 이름 팔리고 그래서 또 선거에 나가서 한 번 더 해먹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나오고 그것이 그 뭐 공항이고 도로고 지었는데 뭐 비행기는 누구 타는 사람이 없고 경인 뭐 아라뱃길이다 뭐다 4대강이다 이렇게 막 해놔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제 사업성이 없는 걸 또 메꾸는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2010년하고 2011년에 수자원공사가 2년 연속으로 4조 원 이상씩 이 4대강 공사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한 줄 아세요? 빚을 내가지고. 빚이 그래서 뭐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1조 원이 채 안 되던 것이 지금 10평에, 나왔었죠? 얼마였죠? 13조로 팍 늘어버렸죠? 그 다 빚이 늘었거든요. 거의 태반이. 근데 빚이 늘었는데 그 빚을 2010년, 11년, 작년까지 2년 동안은 수자원공사가 적자였게, 흑자였게요? 그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흑자를 냈어요. 어떻게 흑자를 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빚이 폭증을 했으니까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적자가 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강 처음 할 때는 사기쳤잖아요. 무슨 경제적 효과가 얼마고 일자리가 몇십만 개가 창출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사기를 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일자리가 생겨나고 사업성이 있었으면은 친수구역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대놓고 사업성이 없어서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거 메꿔준다라고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경기대책이고 경제정책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수자원공사가 2010년, 11년에 빚이 그렇게 폭증을 했는데 8조 원이 넘게 뭐 9조 원인가가 이렇게 폭증을 했는데 흑자가 났어요. 어떻게 흑자가 났을까요? 4대강 사업을 그 건설공사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자기가 빚을 내 가지고 자기가 그 사업을 해서 그 건설공사 수익이 2년 연속으로 2년 동안 4조 이상씩 건설공사 수익이 났어요. 이제 4대강 공사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4대강이 이제 완공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나오고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건설공사는 없어졌잖아요. 끝났으니까. 그 수익으로 빚 폭증한 거 뭐 이자 갖고 원금 갚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게 돈이 나오나요, 이게 지금?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수자원공사가 어떤 상황에 몰리겠습니까? 이제 건설공사가 끝나버렸으니까. 빚은 남고, 갑자기 2010년과 2011년에 건설공사 수입, 4대강 건설공사 수입 4조 원 이상씩 수입이 뚝 끊겨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빚이
예, 적자가 폭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친수구역 건설, 아파트 건설 사업, 그걸 수자원공사가, 토지주택공사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적자가 안 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건설공사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수자원공사가 끊임없이 건설공사 사업을 하려면 정부하고 정치권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끊임없이 그런 정책과 대책을 강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이 국민들 삶이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나라 전체로는 빚만 늘어나요. 정부 정책과 시장 간의 경계선이 어디냐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는 경제는 뭐였냐면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시골 같은 데서나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건 뭐 어떻게 되죠? 그냥 동네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이장이 개입합니까? 아니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개입을 합니까? 그런 거 없죠? 원래 경제라는 건 그냥 민간 개인 가게하고 기업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온 건데, 이게 가만 놔두면, 자연 발생적으로 가만 놔두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가만 놔두면 힘센 놈이 싹쓸이를 해요. 힘센 놈이 싹쓸이를 하면은 그건 경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시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힘센 놈이 싹쓸이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전체적으로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합니다. 싹쓸이를 하는 순간,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순간 전체 빵의 크기 파이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양극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절대다수가 못 살아요. 절대다수가 못 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응? 밀란이 일어났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어느 힘센 놈이 싹쓸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걸 어렵게 이야기한 게 뭐 아까 이제 완전 경쟁이 시장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필요 최소한도의 제도적 장치만 만들어주면 돼요. 어느 힘센 놈이 마음대로 싹쓸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어떤 제도적 정비만 딱 하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반칙을 하는 놈만 잡아서 이렇게 혼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만 만들고 그것만 확실하게 실행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세계 200년 동안에 250년에 걸쳐서 수많은 그 세계 그 모든 온갖 나라의 그 천재적인 그 경제학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처음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처음보다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관료와 정치가 존재하죠. 정치인들이 존재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사적 이익이나 아니면은 도덕적 해이나 무지, 무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돌이켜보건대 심지어는 자기가 시장론자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말로만 그랬지 실제는 정반대 행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레이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레이건 정부 때 쌍둥이 적자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최고였다. 말로는 작은 정부면서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그 비효율적인 정책이나 뭐를 막 쏟아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는 반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빚만 남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빚이 늘어온 거예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되는 것은 경제 정책과 시장의 경계선이 어디냐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결판 나는 게 아니죠. 그럼 그거 어떻게 이제 그 정부 정책과 시장 간의 경계선을 어떻게 뭘 기준으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찾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무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하고 고민을 한 그런 그 세계적인 그 엄청난 경제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이론적으로 딱 분류를 해보니까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신고전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케인지안,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제도학파, 경제학 이론을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근데 이제 이 신고전파는 이른바 시장론자죠. 정부가 시장에 끼어들지 말라 이거예요. 시장에 맡겨놓는 그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거예요. 시장 스스로 알아서 잘 한다 이거예요. 다만 힘센 놈이 싹쓸이 하거나 반칙하는 놈은 확실하게 벌을 줘라. 그러면은 정부가 굳이 시장에 정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시장에 끼어드는 순간 벌써 그 자체가 비효율이다. 베니핏보다도 코스트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신고전파, 이른바 시장론자가 주장한 시장의 원리라는 건 뭐였냐면은, 이게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정부가 정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잘 돌아가냐면은 가격이 다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난다 이거예요. 어떻게 결정나냐? 가격이 올라가면은 비싸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서 안 살려고 하고 그래서 수요가 준다 이거예요.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이거 똑같은 물건을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비싼 더 많은 돈 받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줄고 파는 사람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던 것이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은 싸지니까 물건을 더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덜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딱 맞는 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고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사고 그게 이른바 시장론자들의 기본 그 주장이 시장 가격이 자원을 배분하는 또는 그 소득을 배분해주는 그러니까 가격이 모든 걸 결정을 해줘요. 자원도 처음에 투자할 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 주느냐 하는 것도 이 시장 가격이 다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는 것도 가격이 다 결정을 해줘요. 가격이. 그러니까 물건을 이게 100원에 파는 사람은 이 100원이면은 이 100원이라는 가격이 이 파는 사람한테는 100원이라는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자원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모든 걸 동시에 다 결정을 해줘요. 이게 이제 시장론자의 기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시장론자는 정부 정책과 시장 간의 경계선은 뭐죠? 완전히 딱 그어져 있어요. 시장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정책이네 대책이네 해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케인지아는 이제 뭐냐면은, 근데 뭐 그게 완전히 시장론자나 뭐 신고전파의 주장대로 시장 경제가 돌아간 건 아니고 막 정치고 뭐 정부고 뭐고 막 혼란 막 뒤죽박죽 하다가 그냥 투기가 난장질을 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대공황이 뭐냐고 와장창창 이제 사고가 터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미 시장 자체가 그 무너져버린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복원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어느 정도 경상 정도는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조금 다치면 흙 같은 거 바른다든지 된장 바른다든지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 뭐 하면 침 바르고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정도 중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자기를 치유할 수 없죠. 누가 옆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고 혼란이 발생해서 이렇게 딱 무너졌을 때 자기 자생적으로 그걸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의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 버려서 선이 뚝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죠. 다시 체력을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뚝 끊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정부가 정책으로, 대책으로 그 부분을 대신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케인지안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내가 중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 나았어요. 상당한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병원에 안 나가고 있어요. 편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좋죠. 자기 일거리 생기고 환자 있으니까 저기 다 나가서 앉아 있으니까 밥만 툭툭 줘도 이렇게 자기 마치 환자 돌보고 치료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 역할을 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도 생기고 좋잖아요. 똑같아요. 굳이 정부나 정치권이 안 해도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복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플 기간 동안만 스스로 자기를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그때만 해줘라 이거죠. 케인지안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걸 단기라고 그래요. 그 단기간 동안에만 단기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스스로 이제 시장 스스로 가게나 기업이 자기 스스로 다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자기 해결해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정부가 뒤로 빠져라 이거. 정책이나 대책을 하지 말아라 이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중독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정부나 정치권이 그거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일하는 것 같고 폼나고 그걸로 또 이제 선거해서 표도 얻을 수 있고 어차피 갖다가 돈은 빚내서 해도 표 안 나고 당장에 표가 안 나거든요. 그 다음에 내 돈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나중에 누가 갚든 말든 나 한번 해먹을 때만은 그냥 그 한번 해먹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서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케인지안은 정부 정책과 시장 간의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했죠? 시장이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복원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그 범위 내에서만 거기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정책으로 떠받쳐주고 이제 복원됐을 때는 물러나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왜 물러나요?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아까 그 신고전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신고전파는 단기나 장기나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명확해요. 단기 치료가 끝나면 케인지안은 단기 치료가 끝나면은 똑같이 역시 이제 신고전파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제도학파는 사기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그 신고전파에서 가격 이론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수요가 준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도학파 대표적인 그 베블렌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그 베블렌 효과가 뭐죠? 악대차 효과, 밴드 여건 효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명품은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면 어떻게 되죠? 원래 그 시장 경제 이론에 의하면 수요는 어떻게 돼야 되죠? 줄어야죠. 근데 명품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수요가 더 늘죠. 이건 시장 원리에 반하죠, 이야기가. 달라요. 이게 시장 실패예요. 신고전파 입장에서 보면 시장 실패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 사람들이 문화나 관습이나 제도나 어떤 그 소비 성향이나 어떤 광고나 이런 것에, 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똥이당이 있는데 그 개똥이당에 필적할 만한 상대당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사실 개똥이당이 싫어요. 근데 개똥이당이 필적할 만한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또 개똥이당 이렇게 보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어차피 다른 데 찍어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찍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학파는 이제 그 이른바 어떤 그래서 제도학파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제도학파의 어떤 경제학적인 그 핵심 부분은 이제 정보에 관한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어디까지 시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막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엉터리 보도한다 라고 하면 그걸 과감하게 제재를 가한다라든가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다. 뭐 기업들이 속인다. 가차없이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 거짓 정보,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학파도 결국에는 시장에 정부가 정책이다 대책이다 해서 시장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걸 금하고 있죠. 그렇죠. 정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가 시장에 올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정비, 또는 정보 제공 역할만 해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가서 무슨 막 대책이다 정책이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플레이어로서 가게나 기업과 똑같은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일체 논외다 이겁니다. 효과보다도 비용이 엄청나게 큰, 효과 자체도 없는 그런 정책이나 대책들을 쏟아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가 쌓여버렸죠?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남는 건 뭐만 남았죠? 빚만 남았죠.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 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뭘까요? 정책 실패나 대책 실패를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유효한 그런 정책이나 대책, 최소한의 정책이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돼. 네, 정치판 물갈입니다.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하면 정부도 갈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IMF가 낸 보고서를 보면은요, 지금의 경제 위기는 정치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부방에서 계속 떠들어온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한다라면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대경제 위기다라면은 마찬가지로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대정치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하면 무조건 바뀌어요. 그게 진보 정권이나 보수 관계없이 무조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존 정치권을 다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 있는 가게나 기업들이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거든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힘이 어떻게 표출되냐면은 진보든 보수든 기존 기성 정당들을 모조리 거부하려고 하는 쪽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갈이 하려고. 몇십 년 동안을 그런 그 엉터리 정책이나 대책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를 했다라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뭐 어떤 뭐 과정을 겪어서 왔든 또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왔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도 문제이지만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뭐 10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몇십 년,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내다 봤을 때 정말로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좀 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가려면 지금 절대적으로 정치판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로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구조 속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계속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네 민주당이네 뭐 이런 그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간에 말아먹었잖아요. 또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바뀌어지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치개혁, 그럼 정치개혁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라는 거죠. 20대, 40대 그 자식 세대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 이거. 일본도 지금 이제 곧 그 국회가 회산돼서 이제 총선이 이제 실시될 걸로 보이는데, 작년에 그 오사카 그 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의 그 하시모토라는 그 40대 후반의 사람이 압승을 했잖아요. 지금 일본 이제 총선 일어나면은 일본의 그 정치 개혁의 물갈이에 지금 태풍의 핵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그 언론이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지금 대선 열기가 지금 확 죽어버렸어요. 한국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비해서 대선에 국민들이 막 긴장하고 막 하고 막 이게 팍 갈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나왔냐면 무당파,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을 지지 않는 사람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3분의 1 이상을 넘어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그래서 이 양쪽 그 대선 후보 진영의 전략이 뭐냐면 무당파는 포기예요.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자기 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어떻게 한 명이라도 투표장에 오게 하느냐. 지금 이런 전략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도 싫은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 다 싫은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라 이렇게 거부했잖아요. 기존 정당들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속 몰려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남이 그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이거죠. 절대 그러면은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개혁 못 한다. 이거. 직접 20대, 30대, 40대 그 자식 세대가 직접 나서서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 똑똑한 사람 많은데 아니 지금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머릿속에 이렇게 뭐 이마에다가 뭐 써놓고 이렇게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뭐라고 말하죠? 저는 뭐 엉터리,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무능한 거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자기 삶을 책임져 달라고 자기 문제를 인생을 자기 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거죠. 직접 나서서 해라. 어떻게 하냐? 공부방에 오시라. 공부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하고 거기 안에서 정말로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그 능력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들어서 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저희 공부방에 오시라 이거예요. 오셔서 같이 머리 맞대고 그 공부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시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같이 호흡을 해서 이 전국적으로 이런 그 움직임을 확산시켜 가면 된다 이거.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을 지금 뭐 대선 후보라 하는 사람들한테서 누구 이런 이야기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뭐 한두 마디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한다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기 운명을 맡기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토론 비슷하게 의견들을 좀 여쭤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두 미인 여성분이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앉으시면서 앞으로 와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질문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배려해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이거.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